이제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런 도형의 이런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색다른 접근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원기둥이라 해보자. 가정해봅시다. 직원기둥이라고 약간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직원기둥이라고 가정해보면 여기 떼도 되지. 여기 있는 물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 여기 있는 물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 기울어진 모양에서 이 물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 이건 원 기둥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른 모양이잖아. 근데 이 비스듬하게 잘린 원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심플한 방법은 뭐냐면 동일한 양을 갖는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그렇잖아요. 요거 부피를 구하려면 이거를 기둥으로 만든 다음에 구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아무리 이렇게 기울이고 모양을 변화시켜도 이 수면 위에 있는 점들의 높이, 수심을 이렇게 정의합시다. 이 수면 위에 있는 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라고 수심을 정의합시다. 수면 위의 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 그럼 내가 아무리 이렇게 기울일 길을 바꿔서 기울이고 하더라도 수심이 변하지 않는 지점이 있어. 그 지점이 어디일 것 같아? 그죠? 이 밑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올린 이 수면과의 교점, 그 수선과 수면과의 교점에서는 수심이 변하지 않을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이런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밑면의 면적에다가 밑면의 중심에서 밑면에 수선을 그었을 때 수면과 만나는 지점, 그 수선의 길이를 곱하면 요 기둥의 부피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방법이 반드시 원기둥에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원기둥, 예를 들어 이건 정사각 기둥이라 해보자. 이걸 정사각 기둥이라 해보면 물이 너무 차 있어서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물이 이만큼 차 있어. 물이 이만큼 차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울이면 수심이 변하지 않는 지점이 있거든. 그 지점은 어디일 것 같아? 그죠? 이 정사각형의 중심에서 수선을 올렸을 때 교점에서는 수심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 임의의 도형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임의의 도형은 중심이 없잖아. 어느 지점에서 수심이 변하지 않을까? 무게 중심에서 수심이 변하지 않아요. 무게 중심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예전에 실험을 해봤었거든. 실험을 어떻게 해보냐면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 우리 집 베란다인데 와이프 손이고
삼각형 모양의 기둥을 만든 거야. 아크릴판으로 삼각형 모양의 기둥을 만드는데 여기 중선 그은 거 보이지? 그래서 무게중심을 찾았거든. 근데 그 무게중심까지 이 옆면에서 무게중심에 이르는 대를 세운 거야. 그러면 이 대의 이 부분은 무게중심에서 그은 수선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네임펜으로 여기에 체크를 해가지고 그 네임펜까지만 물을 채우는 거죠. 그 물을 채워가지고 요리 기울이고 저리 기울이고 막 이리저리 기울여도 이 네임펜 부분은 항상 수면 위에 있어요. 무게 중심에서의 수심은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이상한 이런 모양 있잖아. 이런 모양의 잘린 삼각 기둥이지. 이런 모양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삼각형의 면적에다가 무게 중심에서의 높이 곱하면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면적에다가 무게 중심에서의 높이. 변하지 않으니까. 잘린 기둥은 전부 다 그렇게 구할 수 있어. 잘린 기둥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잘린 기둥이잖아. 원래 기둥이 뭐였는데? 그죠? 반원 기둥이에요. 반원 기둥. 반원 기둥이 잘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 방법으로 구하려면 밑에 있는 반원의 무게중심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반원의 무게중심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니? 파푸스 굴딘 정리로 찾으면 돼요. 파푸스 굴딘 정리가 뭐니? 파푸스 굴딘 정리가 여기에 요런 어떤 모양이 있어. 그럼 이 모양의 회전체 부피가 이 면적에다가 그 면의 무게중심이 한 바퀴 도는 자취의 길이를 곱한 게 그 회전체의 부피가 된다는 게 파푸스 굴딘 정리거든. 근데 이 반원의 회전체 부피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 그죠? 3분의 4 파이 r 제곱이니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축으로부터 무게중심이, 반원의 무게중심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그걸 이용해서 얘들아, 반원의 무게중심을 구한 다음에 그 반원의 무게중심에서 높이를 구할 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 밑면적에다가 그 높이를 곱하면 이거 부피가 나오는 거야. 한번 구해보세요. 그 방법으로. 얘들아, 만약에 이 점을 무게중심이라 하면 무게중심의 x좌표가 얼마 나오니? 파이분의 4. 파이분의 4면 높이도 그럼 파이분의 4겠네. 그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파이분의 4가 나오면 2분의 9파이에 서 파이분의 4를 곱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왜 무게중심에서의 수심은 변하지 않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그거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반원 기둥의 부피와 지금 이 입체도형의 부피가 왜 같은가? 반원 기둥의 부피와 그 반원 기둥의 높이는 무게중심에서의 높이로
봤을 때 왜 같은가를 이야기하려면 이 도형과 반원 기둥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위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고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 그럼 그 두 부분의 부피가 같다는 걸 보이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무게중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이걸 x축이라 하고 얘를 y축이라 해봅시다. 그럼 요렇게 보면 이 반원, 요 반원으로 보면 이제 이걸 저 입체도형을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거잖아. Z축과 같은 방향으로. 그럼 이게 반지름이 3이야. 무게중심이 8분의 4야. 그럼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게중심 여기 판때기 하나 보자. 이 판의 무게중심은 이 판을 구성하는 이 모든 질량점들의 회전력, 토크를 제로가 되게 하는 기준점이잖아. 그러니까 그 기준점에 이렇게 갖다 대면 요 질량점은 이렇게 돌려고 할 거고, 요 질량점들은 이렇게 돌려고 할 거고, 여기 있는 질량점들은 이렇게 돌려고 할 거고, 여기 있는 질량점들은 이렇게 돌게 할 텐데, 그런 회전력의 합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도 돌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죠? 그게 가장 심플하게 제시되는 예가 시소죠. 시소. 두 명이 타 있어. 두 명이 이렇게 타 있으면, 이렇게 무게중심이 있고 두 명이 타 있으면 여기 타 있는 애의 회전력과 반대편에 타 있는 애의 회전력이 같아지는 기준점, 이 무게중심이잖아. 근데 그 회전력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받는 중력에다가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거리를 모멘트 팔이라 그러죠. 모멘트 팔의 길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력에다가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곱한 게 회전력이야. 그럼 그게 같다는 게 이 무게중심의 정의예요. 그럼 여기도 봐봐. 이게 8분의 4가, x는 8분의 4가 무게중심이니까 요렇게 만약에 밑에 젓가락을 탁 갖다 대면 좌우 균형을 이룰 거잖아. 그 좌우 균형을 이루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t만큼 거리에서 요런 얇은 띠, 얼마야? 얇은 띠. 의 회전력을 생각해 보면, 이 얇은 띠가 받는 중력은 이 얇은 띠의 면적과 비례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만약에 t에 따라서 변하니까 LT라고 해봅시다. LT. 그러면 제가 받는 회전력은 t 곱하기 LT dt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LT dt가 이 얇은 직사각형의 면적이니까. 그럼 만약에 그것들을 0부터 3 마이너스 8분의 4까지 합치면
저렇게 합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전체 회전력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반대편의 회전력도 구해봅시다. 반대편의 회전력도 구해보면 여기에서 요까지 길이를 물론 t라고 봐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거리를 알파라 해봅시다. 알파라고 하면 요 길이를 만약에 L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알파 곱하기 L 알파에 D 알파를 곱한 걸 0부터 파이분의 4까지, 이게 이 왼쪽 부분의 전체 회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 무게중심이겠죠. 왼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근데 이걸 얘들아 봐봐. 이 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입체도형에서 생각해 보면 이 LT DT는 얇은 직사각형의 면적이잖아. 그런데 T가 모멘트 팔의 길이지만 요 입체도형에서는 그 T가 이거 반원 기둥을 그려볼게. 반원 기둥. 이렇게 반원 기둥이 되는 거잖아. 여기에 젓가락을 이렇게 받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요 길이가 LT야. LT면 중심에서부터 LT까지 거리 이게 T고, 근데 이 길이가 요 길이가 T라면 여기에서의 요렇게 연장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서의 높이 이것도 T잖아. 기울기가 1이니까 45도니까 결국 이 의미 LT DT에다가 T를 곱한 건 LT DT는 요 얇은 띠의 면적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T를 곱한 건 이 윗부분의 얇은 직사각형 모양 판때기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하면 반원 기둥 위에 튀어나온 부분의 부피가 되는 거야.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뭘 의미하겠니? 반원 아랫부분에 꺼진 것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원래 이 모멘트 팔의 길이가 그 직사각형 모양 판때기의 높이가 되는 거야. 높이로 보면 부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알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반원 기둥보다 내려간 부피, 얘는 반원 기둥보다 올라간 부피. 이기 때문에 이게 같다라는 걸 무게중심의 정의를 이용하면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게중심의 정의를 이용하면. 그게 무게중심에서의 수심이 변하지 않는 이유죠. 그죠? 이걸 다시 물통으로 볼까? 자,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수면과 여기 있는 이 수면의 교선, 이 수면과 기울였을 때 수면의 교선이 요거잖아. 네. 그래서 교선 왼쪽, 오른쪽, 교선 왼쪽과 오른쪽의
올라오고 내려간 부피를 금방 비교한 겁니다. 근데 같아. 그 말은 교선에서의 수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걸 기울기를 조금씩 바꾸면 교선도 바뀌잖아. 근데 그 모든 교선들의 교점이 뭐겠어?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모든 교선들의 교점이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이건 밑면이 원이 아닐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무게중심을 임의의 도형의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요 교선과 요것과 요거 교선 아니면 요것과 요거 교선 그 두 교선의 교점을 위에서 보면 그 밑에 보이는 애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밑에 게 어떤 도형이건 그죠? 밑에 게 어떤 도형이건. 수고했습니다.